미국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여권을 제시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체포되었죠.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압송되었고 심지어 제3국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기를 받은 경찰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공항에서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출신 엘리나입니다. 발트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유년기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우리 가정에도 항상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불안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어두운 복도에 아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숨을 죽여야 했죠. 술에 취한 아빠는 때로는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 노력했었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차가운 겨울처럼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엄마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엄마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그 강인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었죠. 하지만 12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항상 강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사라졌고 집에 통장과 귀중품 아지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아빠의 배신은 우리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의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었죠. 아빠가 남긴 빚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우리는 갑자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두 개의 일을 병행하셨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흘 동안 겨우 몇 시간만 주무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손이 거칠어지고 매일 밤 허리가 아팠지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하고 싶었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꿈꾸던 음악 레슨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고 엄마는 그 꿈을 응원해 주셨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음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 저에게 음악 레슨을 계속 받게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힘든 것은 잠시일 뿐이며 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피아노 레슨 시간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죠. 건반이를 달리는 손가락을 따라 저는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언젠가 음악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성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책을 펼쳤죠.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남긴 빚은 이자만 늘어갔고 엄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음악대학의 꿈을 잠시 미루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죠. 튀르키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가 남긴 빚을 갚고 엄마한테 편안한 생활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었죠. 무엇보다 저는 엄마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엄마는 과로로 쓰러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때 우연히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친구 줄리아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보였었죠. 월급이 튀르키예보다 훨씬 높았고 언어를 배울 기회도 있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리 있는 나라여서 망설였지만 점점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처음에 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할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튀르키예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설명했고 한국에서의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여러 날의 대화 끝에 결국 엄마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저를 믿는다는 의미였었죠. 엄마는 제가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당부하며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죠. 공항에서의 작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었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나라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험을 통해 엄마와 저에게 더 나은 미래가 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전혀 달랐죠. 당시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배치되었고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었죠. 기숙사는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고 같은 방을 쓰는 필리핀 여성 세티아가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었죠. 진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작업해야 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주 오해가 생겼어요. 향수병에 시달렸고 매일 밤 엄마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었죠. 특히 어려웠던 것은 언어 장벽이었어요. 어떤 날은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는 돈으로 엄마가 조금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에게 간단한 표현부터 배웠고 휴대폰 앱으로 한글을 독학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학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지만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은 그 피로를 잊게 해주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손님들과 대화하며 실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었죠. 힘들었지만 매달 엄마께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떨리는 손으로 국제 송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와 통화하며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약을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었죠. 엄마는 항상 제가 보낸 돈의 일부만 쓰시고 나머지는 제가 돌아왔을 때 쓰라며 모아 두신다고 하셨었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편하게 쓰시길 바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던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질서 있는 사회와 안전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튀르키예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느꼈었죠. 또한 한국에서 맺은 인연들과 쌓은 경험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귀화를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죠. 귀화 과정은 복잡하고 엄청 까다로웠어요.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으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증명해야 했었거든요. 귀화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는 한국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 이해를 넓혔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귀화 허가를 받는 날 저는 법무부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적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제가 7년 동안 쏟은 모든 노력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겨낸 모든 도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7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아빠가 남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을 마치고 은행에서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통화하며 함께 울었어요. 엄마는 제게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강한 의지가 되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뉴욕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가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셨었죠. 하지만 힘든 생활 속에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꿈을 선물해드리기로요. 모든 빚을 갚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미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숙소 예약까지 모든 준비를 직접 했었죠. 어머니께 여행 계획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었거든요. 저는 이 여행이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며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여행을 상상하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뉴욕을 보고 기뻐할 모습, 워싱턴을 가보고 감탄할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올랐었죠. 드디어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튀르키예로 날아갔습니다. 3년 만에 고향을 밟는 느낌은 묘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머니의 포근한 품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튀르키예 전통 음식을 만들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 보니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뭉클했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이 기대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후 저는 창밖으로 미국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반짝이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우리의 꿈 같은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었죠.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들뜬 마음으로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하셨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세련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대 통과하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셨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경찰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따라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절차인가 싶어서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괜찮을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었고 공항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경찰관은 냉랭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표정은 더욱 경직되었던 채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었죠. 몇 분 후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우리 여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설픈 영어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지만 경찰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물으며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경찰관과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었죠. 그러자 한 경찰관이 드디어 입을 열어 우리의 신분에 의심이 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국 여권을 위조한 거 아니냐며 이런 방식의 입국 시도가 많다며 우리가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이며 여권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튀르키예 출신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여겼었죠. 경찰관은 미국이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행을 온 것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여행을 위해 그토록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며 마치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소중한 기념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검사를 계속했었죠. 저는 분노를 느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그 공간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어머니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고통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대사관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경찰관은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못해 저 전화를 허락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로 안내받았지만 그곳에서도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다행히 한국어로 응대하는 직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사관 직원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공항 당국과 연락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었어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른 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난민 신청자들로 보였었고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단지 며칠의 여행을 위해 왔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사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조사실에 갇혀 있었고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 역시 내면의 불안을 억누르느라 힘겨웠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떨고 계셨어요. 평생 동안 꿈꿔왔던 미국 여행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누구도 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저는 가능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끓어오르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몇 시간 내에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3국으로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더욱 저를 꼭 붙잡으시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3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 그들이 정한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우리가 정당한 여행객이고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었죠. 하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우리를 불법 체류 시도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대사관 담당자가 온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연락하지 않았냐며 더 이상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의 말은 마치 우리가 이미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며 인정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곧 사람이 올 것이며 그들이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죠. 하지만 경찰관은 조소를 머금은 채 정말 당신들이 한국인이었다면 대사관이 훨씬 더 빨리 도착했을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었죠.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의심받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마치 제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제 국적은 한국이었고 그것은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차라리 튀르키예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미국 여행은 다음에도 올 수 있으니 지금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죠. 어머니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기대를 했는지,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불편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팠었죠. 그런데 잠시 후 대사관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이영진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저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리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의 주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담당자는 미국 당국과 대화를 나누었고 곧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엘리나 씨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관리의 말은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엄격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한 경찰관이 미국 관리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었고 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었죠. 미국 관리는 이준호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나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었죠. 몇 분 후 미국 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관리는 죄송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며 우리들의 입국이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3국으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이영진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진 씨는 미국 관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관리는 단지 상부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었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저와 어머니에게 포승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죠. 이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영진 씨는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은 영진 씨의 말을 무시했죠. 포승줄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튀르키예로 다시 보내달라고 절규했어요. 경찰관들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공항의 한적한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나를 버린 건가 싶었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었죠.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우리를 끌고 가던 공항 경찰이 우뚝 멈췄죠. 경찰은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경찰관은 갑자기 우리에게 묶여있던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경찰관은 대답 대신 우리를 다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이영진 씨였었고 이번에는 그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었죠. 그들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자들이 해외 보호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영사로 보였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차려입은 미국 고위 관리처럼 보였어요. 이영진 씨가 저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요새 워낙 한국 위조 여권이 많아 다른 일들과 섞여서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영사로 보이는 사람이 미국 관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영진 씨는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영진 씨는 우리가 미리 연락했을 때 이미 처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갑자기 다른 경로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혼선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면 저의 신원을 한국 대사관이 보증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엄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아직 불신이 가득했고 특히 엄마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대사관 직원을 향해 이 여성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니냐고 물었었죠.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었죠. 대사관 직원인 이영진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의 직계 가족이며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외교적 압력이 담긴 발언처럼 들렸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 국적자로서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튀르키예 국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죠. 대사관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막으로 상급자와 통화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만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찰 책임자는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고 곧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손목을 옥죄던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몸에 긴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수갑에서 풀려났고 그녀는 즉시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저 덕분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떨리면서도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은 듯 했어요.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것을요. 튀르키예에서 어려운 시절과 한국에서의 고된 노력들, 귀화 과정의 모든 어려움이 순간 의미를 가지게 되었었죠. 공항 경찰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이전의 냉정하고 의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당혹감이 담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여행이었기에 더 이상의 갈등은 원치 않았어요. 이영진 씨는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음 알려주었어요. 영진 씨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미국 정부 측에서도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으니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라고 말했죠. 공항을 나서기 전 이영진 씨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미국 체류 중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었죠. 영진 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죠. 이러한 보호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여행이 한결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뉴욕의 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마의 눈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렘도 함께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